자, 안녕하세요. 월요일달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교육론 수업인데 어떤 분들에 따라서는 교과교육학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교과교육론은 단일 영역에서는 출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제 보충자료 보시면은 그 평가 영역하고 기출문 그 영역이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뭐 한 몇 문제 나오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일곱 문제 정도, 일곱, 여덟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물론 그 제일 큰 비중은 윤리학이죠. 윤리학은 거의 50% 됩니다. 물론 서양, 동양 다 합쳐가지고 이야기를 해서요. 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은데,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그 모든 영역을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윤리도 하고, 사회사상도 하고, 교과교육론도 하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 이론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제가 뭐 사범대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뭐 사범대 출신도 아니고, 저는 그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학을 다니거나 대학원을 다닐 때 교과교육론 이런 거는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해 본 적이 없고, 강의를 위해 저도 여러분들처럼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여러분들처럼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아예 별로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윤리나 사회사상에 비해 크게 어려운 영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학자들은 꽤 많습니다만은 뭐 개념이나 아니면 논리를 잘 따라오 보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주요 개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별로 뭐 시간도 제 생각에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생각하지 않는데요. 자, 그리고 보셔야 될 책도 여러분들 먼저 뭐 예를 들어 혼자 공부한다라고 치면 예를 들어 윤리나 사회사상 관련해 가지고 봐야 될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절대량도 훨씬 작습니다. 이게 봐야 될.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만 하면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엔. 자, 요 교과교육론은 이런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덕심리학이 있고요. 다음에 도덕교육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도덕교육과 관련된 이론들.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있고요. 뭐 중학교 도덕이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선택과목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평가, 도덕과 평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한 뭐 8문제, 9문제, 아니면 7문제에서 8문제 출제된다 그러면 여기가 90% 출제됩니다, 여기에. 출제되고 이거 한 문제, 보통 요거 한 문제 거의 필수적으로 출제가 돼요. 이렇게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8문제 다 치면 여기서 6문제,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거의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특히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거의 암기예요. 교육과정은 암기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해하고 뭐고 할 게 없습니다. 암기를 하면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암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뭐 점수를 못 받고 뭐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물론 뭐 이거부터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제일 마지막에 하고 이렇게 이 순서대로 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보충 자료의 기출 영역 한번 확인해 보시고 특히나 이 영역은요. 어느 학자가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 보면 2명, 뭐 이렇게 3명 학자 묶어가지고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10명의 학자가 우리 시험 범위 안에 있다 그러면은 거의 매년 그 중에서 거의 한 7명이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작년에 출제가 안 되었으니까 올해는 출제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 잘 살펴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뭐 긴 말씀 드리지 말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도덕심리학 분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보통 도덕심리학에서 출발할 때 제일 먼저 프로이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프로이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제가 도덕심리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일반 심리학이 도덕교육에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할 수가 있겠는데, 도덕심리학은 여러분들 왜 일반 심리학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도덕심리학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도덕적 사고, 감정, 행동, 감정, 뭐 판단, 도덕적 판단이라든지 도덕적 선택이라든지 혹은 도덕적 행동. 자, 우리가 이게 외연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덕적 사고도 하고 도덕적 행동도 하고 어떤 도덕적 감정도 느끼고 어떤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선택도 하고 판단도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의 그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인과적 메커니즘. 이게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발현되느냐. 특히나 내적인 메커니즘을 찾아 나가겠죠? 이게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우리가 도덕적 사고를 하고 도덕적 감정을 느끼고 도덕적 선택 판단을 하고 그리고 도덕적 행동을 하게 되는가. 그런 인과적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게 도덕심리학입니다.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게 도덕심리학이에요. 그런데 도덕심리학은 단순하게 이 인과적 메커니즘만 밝히는 게 아니라 도덕심리학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런 인과적 메커니즘을 밝히고 최종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이걸 개선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개선하는 게 우리가 사고도 하고 감정도 느끼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잖아요. 그걸 개선하는 게 도덕심리학의 최종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선생님, 교사라는 위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도덕교육을 수행하시잖아요. 그럼 학생들의 도덕적 사고라든지 학생들의 도덕적 감정이라든지 학생들의 도덕적 선택과 판단이라든지 도덕적 행동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아니, 수능시험 점수 올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데알하게 생각했을 때 윤리하사상이나 생활과 윤리 점수를 얼마만큼 3등급짜리를 1등급으로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들의 그 본질적인 역할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과정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도덕적인 개인과 정의로운 시민을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역할일 텐데, 그러려면 학생들의 도덕적 사고, 감정, 행동들을 개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그 개선 활동을 위한 이론적 토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도덕심리학은 그런 이론적인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부여하는 연구분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도덕심리학에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이 학자들이 도덕적 사고나 감정이나 선택 판단이나 도덕적 행동의 인과적인 메커니즘, 그러니까 인과적인 요인을 뭐로 보는가, 어떤 원인에서 이런 것들이 발현되는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심리학은 원래 재밌잖아요. 물론 그 이론과학자들이 심리학을 과학이라고 취급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리학자들은 심리학을 과학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게 무슨 과학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덕심리학은 여러 가지 학문들이 학제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일반 심리학, 심지어 자연과학, 예를 들어 생리학이라든지 신경생리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인지과학이라든지 요새 뭐 AI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인지과학이라든지 뭐 윤리학, 사회학, 뭐 심지어 경제학, 이런 폭넓은 학문들이 학제적으로 동원이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가끔씩은 아마 좀 막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사회적 직관주의 같은 것들 보시면 현대 신경생리학의 성과물들을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들이라 보면 신경생리학적인 논의들을 해요.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뭐 그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신경과학자들은 아니니까 하고 뭐 진화생물학자들도 아니고. 자, 이런 관점에서 보세요. 이게 뭐냐? 이게 사고 판단 행동이 사고 감정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느냐, 그 발현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기초했을 때 우리가 학생들의 도덕적 사고 감정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교육적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주제가 크게 두 가지예요. 도덕심리학은 어떻게 발현되느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생겨나느냐, 그리고 이걸 개선하기 위한 도덕교육적 노력은 어때야 되느냐. 뭐 이런 크게 두 관점에서 보시면은 재밌다. 특히 여러분들은 학자가 되실 분들은 아닙니다. 대학의 교수들이야 이렇게 정체성이 두 가지로 섞여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전문 분야에 있어 스페셜리스트들이고, 그러니까 그 학문의 발전에 기여해야 될 사람들이고, 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뭐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체성은 가지지 않은 걸로, 물론 여러분들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논문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뭐 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들은 이제 교육자로서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교과 내용학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들을 아무리 잘 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가르치는 소질이 없다면은 문제가 되지요. 대학 교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여러 교수님들 중에 보면 그 학문적으로 대단히 뛰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신 분이 있는데 수업이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지겨울 뿐만 아니라 수업 기법도 있잖아요. 뭐 특히 저 같은 뭐 제 선생님이면 나이도 많을 거 아닙니까? 완전히 옛날 분들 있잖아요. 옛날 학자분들 그냥 수업 들어와가지고 쫙 자기 생각 쫙 이야기하고 나가버리고 시험 치고 뭐 그런 분들, 아주 전통적인 그 강의 기법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뭐라 그러나 그 전달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말을 잘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글을 어마어마하게 잘 쓰는데 말을 못해요. 더벅더벅대고 뭐 그래서 한 3시간 앉아 있으려면 진짜 힘든 그런 선생님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시험에 그 시험 같은 것도 있잖아요. 시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성법이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 뭐 그렇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도덕심리학은 이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은 좀 재밌을 것이다. 그냥 단순히 시험 준비를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덕심리학 제일 첫 번째 2분부터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이트인데 보통 정신분석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은 도덕심리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덕심리학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신분석학,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이론을 그 교육에 적용하신 분은 프로이트가 아니라 프로이트의 따님 안나예요. 안나인데 어쨌든 간에 이분의 이론이 이제 도덕교육에 적용이 된 거죠. 이분은 뭐 직업을 좀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의사예요. 환자를 데리고 연구하신 분입니다. 정신적 병리 현상을 겪고 있는 환자를 데리고 저 병리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과학적으로 탐구하신 분이지 도덕 심리학을 연구하신 분이 아니에요. 도덕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그 도덕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요소입니다. 현대 문명화된 사회의 도덕이 있잖아요. 도덕은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요소예요. 프로이트의 관점에서는 정신적 병리 현상을 발생시키는 주 원인이 되는 게 문명화된 도덕입니다. 문명화된 도덕인데 어쨌든 그런 점은 그런 점이고, 우리가 여기서 그 좀 이렇게 교훈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보통 도덕교육, 작년에 프로이트 출제했죠. 프로이트 출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덕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시사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잘 출제는 안 됐는데 드디어 작년에 드디어 출제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동안 잘 출제되지 않았던 영역을 출제한 게 있어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하고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거의 출제를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작년에는 좀 미안했던지 출제자가 그동안 미안했다. 죄송하다. 그래서 작년에 두 파트를 묶어서 냈던가 뭐 그렇게 아예 출제를 했습니다. 물론 행동주의 학습이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한 건 아니에요. 환경결정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출제를 했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프로이트. 자, 프로이트는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일단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갑시다. 교육받지 않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은 어떠냐? 애들이 딱 태어났을 때 아직 교육받지 못했잖아요. 뭐 일정 연령이 될 때까지는 아직 그 교육을 태어나자마자 교육을 받는다 봐야 되겠지만 부모의 관계 속에서 어쨌든 교육받지 않은 인간의 자연적인 그런 성향이 어떠냐? 성향은 일단은 이겁니다. 대단히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비합리적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육받지 않은 인간은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이니까 뭐 비도덕적이죠. 자, 다음에 그러니까 또 굉장히 반사회적이에요, 성향이. 이때 반사회적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보통 문명사회에 의해서 그 문명사회 도덕이라는 그 사회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비도덕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존재예요. 교육받지 않는 자연적인 그 인간의 성향, 굉장히 위험한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맹목적인 충동이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요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인데 왜 그러냐? 조금 이따 다시 좀 자세하게 보겠지만 왜 그러냐? 자, 인간이 제일 처음에 딱 태어나면 아직 자나 초자 같은 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선천적인 요소는 그 원초하고 다음에 무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무의식 안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의식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자각할 수 없는 영역, 정신의 한 영역에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런 선천적인 반사회적인 본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선천적인 반사회적인 본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 프로이트에 의하면 이 본능이 있잖아요. 이 본능이 인간을 움직이는 아주 근원적인 힘이에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프로이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인과적인 계열 속에서 벗어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행동과 사고 감정의 근원에는 원초적인 이 본능이 놓여 있어요. 이 본능이 인간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에요. 이 힘의 작용에 의해 우리는 사고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본능적 충동에서 주요하게 성적 충동, 공격 충동인데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그 무의식에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본능은 크게 두 가지예요. 뭐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에로스와 타나토스입니다. 에로스란 뭐냐면 삶의 욕망이에요. 삶의 욕망, 그러니까 삶의 본능이에요. 이걸 그 신화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에로스가 누군지 아시죠? 이 삶의 욕망인데 이게 삶의 본능인데 이게 뭐와 관련되냐면은 개체 보존과 종 보존과 관련된 본능이에요. 개체 보존과 종 본능, 개체와 종의 보존과 관련된 본능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의 충동을 불러일으키냐면 이 본능으로부터 리비도가 생성됩니다. 소위 그 여러분 뭐 성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라고 불려지는 그 리비도가 관련되는데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소위 성적 충동이 이렇게 생겨나게 돼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 그 프로이트는 이 무의식 안에 놓여 있는 선천적인 본능 중에 하나가 삶의 충동인데 또 하나가 타나토스예요. 그 죽음의 충동.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 있습니다. 무생물 상태로 회귀하고자 하는 충동. 죽음의 충동. 죽음의 본능. 이걸 타나토스라고 부르죠. 타나토스라고 부릅니다. 저희 집 꼬마가 어릴 때 무슨 만화 영화를 보더니만 자꾸 타나토스 그래요. 무슨 자동차 뭐 이렇게 변신하는 그런
만화가 있는데 거기 주인공 중에 하나가 타나토스예요. 아, 저거 왜 타나토스라고 지었지? 이런 막 제가 생각을 하고, 이때 다 히랍의 신화에서 나오는 존재들이죠. 타나토스인데, 자, 이게 원칙적 자기 자신의 존재를 무화시키고 무생물로 돌아가려는 어떤 본능이에요. 본능인데 이 본능에서 공격 충동이 나와요. 이 본능에서 공격 충동이 나옵니다. 이게 여기서 공격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원래 우리 모두 죽음의 본능이 있거든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무생물로 회귀시키려는 본능이거든요. 이 공격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이 외부 대상에게로 전이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잖아요. 그 본능에서 발생되는 충동이 있잖아요. 그 충동이 외부 대상으로 발산된 게 공격 충동이에요. 어쨌든 간에 요게 아직 딱 태어나잖아요. 교육받지 않는 교육받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간의 자연적 성향의 가장 원초적인 거예요. 자, 하기 때문에 어때요? 대단히 반사회적이에요.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어때요? 이 충동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합리적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저 충동을 충족시키려는 방식으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매우 비합리적이에요. 행동 자체가. 자, 요게 교육받지 않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반사회적인 본능적 충동은 인간 행위의 궁극 동기가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움직이는 아주 근원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이 힘은요, 단순하게 교육받지 않는 인간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받든 받지 않든 간에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서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자유의지라든지 자발성이라든지 거기에 기초한 어떤 자기결정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이런 건 인간 본성을 설명하는 개념이 될 수 없다라는 게 프로이트의 기본 관점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기본 관점인데 정말 근대를 완전히 전복시킨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근대를 대표하는 게 데카르트 같은 분이거든요. 데카르트 같은 분들은 데카르트의 가장 유명한 주장 하나 아시죠,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 것 같던데,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도.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되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존재와 사유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존재와 사유가 같아요. 존재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요소를 가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 관점에는 사유인데, 이거는 소위 명석 판명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아주 분명하고 아주 밝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내 의식에 아주 분명하고 밝게 드러난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 내가 다 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프로이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요. 그 모르는 마음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겁니다. 몰라. 여러분의 마음은 전혀 몰라. 모르는데 그 모르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분명하게 자각하지 못하는 그 정신의 부분이 여러분들의 행동과 감정과 사유를 이끈다. 그게 원인이에요. 얘가 원인이 돼요. 이 원인에 따라 여러분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방식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자유의지에 따라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신경생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뇌의 진화 과정에 형성된 뇌의 본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고 인과적으로 다 설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고라든지 감정이라든지 행동들. 그러니까 AI 같은 게 나오죠. 그걸 분석해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 학습하는 메커니즘들, 어떤 추론하는 메커니즘들 이런 것들 가지고 만들어내었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칸트가 위대한 건 그 뇌의 본능을 넘어서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죠. 뇌의 본능을 넘어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할지, 그거는, 그걸 넘어서야 진짜 자유로운 겁니다. 자유로운 건데, 그걸 넘어서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게 신경생리학자들이나 뇌신경생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우리는 그냥 뇌의 명령에 따라, 그러니까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뇌의 본능을 원인으로 해서 사고하고 감정을 느끼고 행동할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자, 어쨌든 간에 인간을 설명할 때 이런 자유의지 자발성, 자기결단, 뭐 거기에 따른 책임 이런 개념으로는 인간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게 프로이트의 기본 생각이에요. 자, 요 점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론적인 내용이 뭐냐? 요겁니다. 자, 정신의 세 수준과 인간의 구성요소. 자, 우리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심리학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관한 학이에요. 자, 우리 마음 혹은 뭐 정신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요 마음의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보통 정신에 관한 지형 모델이라고 보통 불러요. 정신이 세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세 가지의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뭐 이렇게 영역으로 나타내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 크기를 좀 봤을 때 이만큼이 무의식이에요. 그리고 요만큼이 의식이에요. 그리고 요 경계선에 전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경계선에 전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경계선에. 자, 우리 마음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일단은 가장 작은 부분인 여기부터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떤 성격을 가지? 여러분들은 이건 직관적으로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고나 감정이나 느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활동의 결과물들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 영역이 의식이에요. 그게 의식의 영역이에요. 자, 그 순간 알아차릴 수 있는, 여러분 지금 알아차릴 수 있단 말이에요. 프로이트 이상한 놈이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자, 사고, 감정, 행동,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하지만 진짜 그 데카르트 표현대로 명석판명하게 여러분들이 딱 인식하고 있죠. 그죠? 자, 등의 의식적 경험이 일어나는 지대. 요 지대를 의식이라 합니다. 의식이라 하고요. 자, 하기 때문에 이 지대에서 발생하는 건 여러분들이 진짜 명확하게 인식을 합니다. 명확하게 인식을 해요. 자, 그러면 전의식은 뭐냐? 전의식은, 자, 여러분들은 세계와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수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수많은 정보들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정보들이 전부 의식 영역에 전부 들어가 있으면, 그런 정보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정신병 걸립니다. 미쳐버려요. 미쳐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객관적인 정보 플러스 그 정보에 덧붙여 있는 감정기억까지 더 의식에 계속 보관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있잖아요. 세계와 상호작용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그 정보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무의식에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자, 전의식은 뭐냐면, 자, 현재는 잘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의식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조건이 딱 주어지면 쉽게 기억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의식으로 드러나는 영역. 요게 전의식이에요. 여러분들 가끔씩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는데 어떤 조건이 딱 주어지면 어때요? 갑자기 그거지 하고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달리 말해서 이걸 제가 석사 때 제가 베르그송을 전공했거든요. 베르그송의 물질과 기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논문을 썼는데 베르그송이 인간의 의식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당시에 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무의식에 다 잠재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했던 정보들을 하나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뭐 그게 아래아식에 저장이 되었든 말든 어쨌든 간에 안 잊어버렸다니까? 단지 망각하고 있을 뿐, 자, 이 무의식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의식으로 튀어나오려는 걸 막는 게 뭐냐면은
뭐냐면 삶의 욕구예요. 우리가 살고자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의식에 담아놓아서는 안 돼요. 담아놓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삶의 의욕이 상실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상실되는 순간에 여기에 저장되어 있던 게 전부 의식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심리학적 보고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물에 빠진 거야. 익사 직전에 사람들이 보고한 것 따르면 자기가 지금까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거예요. 저도 한번 아예 유사한 경험은 아닌데 거의 조금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좀 이상한 데를 봤거든요. 가가지고 신병 훈련을 끝나고 다시 교육 훈련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가가지고 신병 훈련 6주 다음에 그 뒤에 받았던 게 7주하고 5주 합쳐. 신병 훈련만 지금 내가 11주, 18주를 받았네. 그러니까 교육만 18주를 받고 부대를 갔습니다. 부대를 갔는데 그 교육 마지막이 뭐냐면은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을 타는 겁니다. 처음으로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를 수원비행장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저기 커다란 C-130이라고 큰 이 비행기가 하나 들어와요. 꼬리가 몸이 열리거든요. 타요. 타가지고 이제 앉아있다가 어디야? 경기도 광주 가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 사이 수원에서 비행기가 이륙해가지고 그 사이 있잖아요. 그 낙하산을 제일 처음 탈 때 난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나는 죽는다. 그러면서 온갖 기억들이 다 나는 거예요. 3살 때 내 친구, 걔는 잘 살아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별의별 생각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살아오면서 전혀 내가 자각하지 못했고,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온갖 생각들이 다 일어나는 걸 그때 체험한 적은 있습니다. 체험한 적은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전의식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의식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자명하게 인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쉽게 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억을 포함하고 있는 지대, 지형, 요걸 전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프로이트한테 중요한 건 이 무의식입니다. 자, 무의식이라고 했으니까 한국말로 저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의식적으로 자각되지 않은 정신의 영역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우리에 의해 분명하게 자각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현재 우리의 의식 활동을 통해 자각되지 않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의식적 자각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인식 활동이라든지 지각 활동을 통해 우리가 인식할 수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인간의 정신 활동과 행동을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프로이트의 기본 관점이거든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선천적이고 무의식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자각할 수 없는 그런 본능 있잖아요. 그 본능에서 비롯되는 충동,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그게 우리 인간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크게 이야기해서 무의식적, 동기적 요소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자, 무의식적인 동기적 요소. 아까 크게 두 가지랑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있는데 거기로부터 성적 충동과 리비도, 성적 충동과 공격 충동이 발산되거든요. 자, 요런 것들이 있고, 여기다 플러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분화 과정을, 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초자아가 형성되거든요. 초자아가 형성돼, 초자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요. 자, 요게 무의식 영역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 선천적인 본능들이 들어갑니다. 그 본능과 관련된 충동들, 우리를 이끌어낼 근원적인 힘들이 되는 동기적, 무의식적인 동기적 요소들이 여기 들어가고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 여기에 초자까지 포함이 돼요. 하지만 어떻다고요? 우리는 전혀 의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요.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게 요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인간의 정신활동과 행동을 통제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 이렇게 불러요. 분명히 우리를 통제하는데 우리가 의식을 못해. 그래서 뭐 비유적으로 보이지 않는 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활동이나 행동들에서는 절대로 원인 없이 생겨나는 건 없어요. 모두가 원인 있고, 그 궁극적인 그늘이 뭐라고요? 이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 있죠? 이게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근원적인 힘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게 프로이트의 기본 생각이에요. 자, 요게 우리 정신에 관한 지형 모델이라고 불리워지는 프로이트의 이론이 될 텐데, 요거보다 좀 더 중요한 건 결국 우리 성격의 구조예요.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자, 우리 성격의 구조를 한번 보봅시다. 인성구조 혹은 성격의 구조라고 하고요.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건 원초아입니다. 자, 우리 성격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 성격은 혹은 인성은 자, 원초아, 자, 초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초아, 자, 초자.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이트의 이론을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교육을 받았잖아요. 일정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성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초아, 자, 초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 선천적인 요소는 뭐냐면, 이 중에 선천적인 요소는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갓 태어난 애들 있죠? 갓 태어난 애는 일정 정도 세계와 상호작용을 거치기 이전에는, 그렇죠, 소위 말 교육을 받기 이전에 있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기 이전에 딱 갓 태어난 애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선천적인 요소, 인성의 요소는 뭐냐면 원초아밖에 없어요. 이드. 자, 원초아가 뭐냐? 자, 그러면은 그냥 쉽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게 성격의 구조이지 무슨 실체처럼 있죠. 이쪽에 원초아 하나 덩어리 있고, 이쪽에 자 덩어리 있고, 이쪽에 뭐 초조아 덩어리 있고,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좀 설명을 하기 좀 용이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어디에 놓여 있냐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무의식에서 활동합니다. 원초아는. 그래서 무의식에 존재하는, 그리고 무의식 영역에 있는 성격 구조, 이런 식으로 불러요. 물론 나중에 이 무의식 영역 안에 초자도 들어가요. 초자하고 원초아가 무의식 영역에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자아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괴롭긴 한데, 자, 봅시다.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이게 뭔지를 보도록 하자는 거예요. 원초아가 이드라고 불리워지는 것, 그것, 이런 뜻인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자, 볼게요. 무의식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 어디서 활동합니까? 무의식에서 활동을 해요. 자, 그리고 얘가 뭐냐면 생득적, 본능적, 원초적 같은 말이에요. 선천적인 본능적인 욕구, 충동이 있었죠.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으로부터 나오는 대표적인 게 성적 충동, 공격 충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의 총체예요. 덩어리야. 그리고 이런 충동들의 총체이자 근원이에요. 달리 말해서 충동들 있잖아요. 아까 보셨던 그런 선천적인 충동들 있잖아요. 그 충동들이 흘러나오는 게 원초아예요. 그런 충동들이 리비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성적인 충동이라든지 공격적인 충동이라든지 우리에게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흘러나오는 장소가 이대예요. 근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생득적, 본능적, 원초적 욕구와 충동의 총체이자 그것의 근원이에요. 그것의 근원이 되는 게 원초아예요. 원초아고, 자, 정신의 이제 리비도죠. 그래서 리비도의 저장소와 그 리비도가 분출되어 나가는, 그래서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분출되어 나오는 인성의 요소가 바로 원초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원초아의 활동을 전혀 의식할 수 없어요.
전혀 의식할 수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 자아방어 기제 같은 것도 제가 설명드릴 때 자아방어 기제는 전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 의식적으로 기도된 게 아니에요. 전부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아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럼 좀 극단적으로 네가 왜 그렇게 행동하냐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몰라요. 행동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데 그 원인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 데카르트적 사고의 세계는 이제 끝난 거예요. 내 마음에서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아주 자명하게 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내 마음에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을 내가 몰라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뭐 감정을 느낀단 말이죠. 자, 요게 원초합니다. 이게 이드예요. 이드. 자, 뭐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뭐 이렇다. 자, 여기 있는데 여기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원초로부터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본능 있잖아요. 무엇이 이게 내재되어 있는 그 본능에서 비롯되는 온갖 선천적인 욕망과 충동들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온갖 욕망들과 충동들이 여기서 흘러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얘가 하는 일이 뭘까? 우리 인성 안에서 얘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고 무엇을 위해 활동을 할까? 원초화가. 자, 내외적 자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 해소와 생득적, 본능적, 원초적 욕구의 즉각적 충족. 뭐 간단하게. 자, 뭐 내외적 자극이 하면 어떤 긴장이 생겨요. 그리고 뭐 욕구도 생기겠죠. 자, 보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가 흘러나온다 그랬죠? 원초적인 욕구나 본능이 충동이 흘러나온다 그랬죠. 요걸 즉각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는 인성의 요소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걸 충족시키고자 활동해요, 이걸. 자, 그걸 활동 목표로 삼는 인성의 한 요소가 이드다. 원초하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적인 욕구가 있어. 여러분들 아마 교육학 하시면서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남근기에 들어가면 자녀들은 이성 부모에 대한 성적 충동을 느끼죠. 두 가지 충동이 동시에 생기잖아요. 동성 부모를 제거하고자 하는 충동과 이성 부모에 대한 성적 충동을 느끼잖아요. 그거 그냥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아니죠. 근친상간의 욕구예요. 아들이 어머니를 고시게 사랑하는 것, 딸이 아빠를 사랑하는 근친상간의 욕구입니다. 뭐 우리 숭고한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자, 그런 충동들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그런 충동들을 즉각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육을 받으면 그런 충동들이 흘러나오면 나한테 그런 느낌이 든 거야. 그런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 프로이트 그 당시에 얼마나 솔직히 점잖은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는, 특히 종교인들한테 이건 뭐 거의 인간이 짐승이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과학자들은 그냥 있는 사실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면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치라든지 이런 게 개입하면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불편하죠. 어쨌든 간에 받아들여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그 충동들을 억누르죠. 아니면은 그런 어떤 욕구들이 생겨났을 때 여러분들의 자아는 뭘 하냐면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초화는 그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원초화는 무조건적으로 그런 충동과 욕구를 맹목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활동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본능적 욕구와 충동의 즉각적 충족을 추구하는 이게 원초화의 활동 원리예요. 원초화가 어떻게 활동한다고요? 쾌락 원리에 따라 활동을 하는데, 자, 이때 쾌락 원리는 어떤 걸 이야기한다고요? 본능적인 욕구와 즉각적 충족. 그러니까 환경 같은 거 고려하지 않아요. 원초화는 그걸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고려하려면 이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리고 이런 성향이 있잖아요. 이 쾌락 원리에 따라 활동하려는 성향은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성향이에요. 왜?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자연적 성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선천적인 원리예요. 인간 활동과 관련된 선천적 원리입니다. 쾌락 원리는. 그러니까 누구는 가지고 있고 누구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우리의 활동은요. 그러니까 교육받지 못한 갓 태어난 애들의 활동 목표는 쾌락, 소위 욕구와 충동의 즉각적 충족이라는 쾌락 원리에 따른 활동이에요. 선천적인 활동이고. 자, 그래서 이 원리에 따르게 되면 이 원리에 따라 활동한다는 건 뭐냐면은 고통을 피하고 그리고 쾌락을 무조건적으로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게 도덕적인 관점에서 옳은지 그런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성 부모에 대한 성애적 욕망은 원초와는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런지 판단하지 않아요. 원초와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충동과 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초와가 하는 활동 방식입니다. 자, 따라 세계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도덕적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없어요, 원초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쾌락 원리에 따라 활동한다라는 이야기는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욕구, 충동을 적극적으로 만족시켜서 쾌락을 무조건적으로 추구하려 한다라는 말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원초화예요. 이게 원초화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자라나고 소위 정신기능들이 발달을 하지 않습니까? 이성이라든지. 자, 그리고 우리는 세계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떤 체험을 하게 되냐면 이 쾌락 원리에 따라 활동을 해볼 거 아니에요. 활동을 하려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선천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은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제지 경험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방해를 받게 되겠죠. 이런 경험들 속에서 자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아가 등장을 한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아는 선천적인 인성의 요소가 아닙니다. 선천적인 인성의 요소는 원초화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원초화만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생겨난 게 자아입니다. 그래서 얘는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후천적으로 생겨난 겁니다. 후천적으로 생겨난 게 자아이고, 자, 요거는 우리 인성 안에서 어떤 그 부분을 차지하냐. 여기 지금 이드가 있고, 여기 이제 자아가 있을 텐데, 자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아가 있을 텐데, 얘는 요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다. 의식적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활동이 의식에서 일어납니다. 자아의 활동은 의식 영역에서 일어나죠. 자, 합리적이고 의식적인 요소이고 문학적인 비유적인 표현으로 인성 안에서 집행자라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집행하는 요소가 자아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조금 더 명확하게 봅시다. 자, 지금 시간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원초화가 제일 선천적으로 먼저 있고, 다음에 원초화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 과정의 결과로서 자아가 발달해 나옵니다. 그리고 자아가 발달해 나와야 초자아가 형성이 돼요. 하긴 시간 순으로는 원초화, 자아, 초자아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원초화하고 자아 사이의 관계를 보자는 거예요. 자아가 왜 외부 세계의 경험 속에서 발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말하면 원초화는
그 충동과 욕망, 선천적인 충동과 욕망. 근데 이건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이에요. 성적 충동이나 그리고 공격 충동은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의 성적 충동과 공격 충동 굉장히 반사회적이거든요. 자, 그런 충동을 세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활동하다 보면 세계가 장애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자아가 나와요. 그러면 자아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뭘까요? 원초화와 관련해서요. 자,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특성을 잘 보는 거예요. 지각하고 환경이 부과하는 기회와 제한 내에서 원초화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현실적 방법을 제공한다. 자, 원초화로부터 욕구, 충동, 얘는 막 그런 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아는 뭘 하냐면 환경을 봐요. 세계의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요.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요. 우리 세계 안에서 환경을 고려해서 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그렇죠?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합리적인 숙고 과정을 통해서 원초화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게 자아예요.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뭐냐면, 자, 원초화로부터 욕구 충동, 욕구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아가 세계, 그러니까 혹은 환경을 고려해 보는 거예요.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런데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욕구를 지연시키는 역할까지 하는 게 자아예요.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자아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자아의 발달이란 비합리적인 원초화의 통제, 원초화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의 발견에 있어서 유능함이 향상되고 있다라는 말과 같아요. 자아가 발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자, 발생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실제적인 대상이 나올 때까지 원초화로부터 나오는 정신적인 성적 욕구죠. 리비도의 방출을 지연시킵니다. 자, 이거 왜 자아가 이런 역할을 할까요? 왜 지연시킬까요?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근기에 이성 부모에 대한 성애적 욕망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세계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충족시키려 들면 걔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 충동 있잖아요. 저런 그 반사회적인 충동 있잖아요. 그 충동을 사회 내에서 무조건적으로 충족시키려고 활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아주 막, 이거 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아는 개체를 보존하기 위해 이 충동들을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발생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실제적 대상이 나타날 때까지 원초화로부터 나오는 정신적 에너지, 리비도의 방출을 지연시켜 개체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의 원리를 현실 원리라고 부릅니다. 그걸 자아는 요 현실 원리에 따라 활동합니다. 자아의 활동 방식이 어떻다고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첫 번째, 긍정적으로 보자면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거고. 근데 없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실현시킬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동에 따라 활동하게 되면은 개체 보존이 안 돼. 그렇죠? 자, 그 대상이 나타날 때까지 그 욕구 충족을 미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체를 보존시키는 활동.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활동 원리를 현실 원리라고 합니다. 원초화는요, 무슨 원리에 따라 활동한다고요? 쾌락 원리에 따라 활동하는 반면, 자아는 현실 원리에 따라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는요, 부가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면 아주 어린 아동들 있잖아요. 유아들에게 그 가장 원초적인 도덕감을 부여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 인성에서 도덕의 원천은 자아가 아닙니다. 도덕의 원천은 초자예요. 초자인데,
자, 도덕감 즉 사회적 규칙과 인습에 대한 인식을 부여해 주는 게 자아가 되겠습니다. 그것의 위반에 따른 처벌에 대한 인식도 부여하고요. 자, 원초와의 무의식적인 본능적 욕구, 초자의 도덕적 이상, 외부 세계의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하는 인성의 요소다. 근데 자, 우리가 인성이 나중에 초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인성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시 보시면 여기 이드,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에고, 슈퍼에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바깥에 외부 세계가 있잖아요. 인간은 이 관계 속에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아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얘네들 사이에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원초와 이드에서 발생하는 요구가 있고 초자아의 요구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요것들 사이에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자아예요. 만약에 이 자아가 얘네들 사이에 균형을 못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정신적 병리 현상이 나타나요. 굉장히 약한 자아예요. 강한 자아는 뭘까요? 이걸 잘 맞춰주는 게 강한 자예요. 강한 자아예요. 그런데 이걸 못 맞추잖아요. 온갖 형태의 정신적 병리 현상은 여기서 나타나요. 얘가 이걸 균형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막 이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아마 자아의 불안이라는 개념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 슈퍼에고 초자아를 한번 봅시다. 가장 마지막에 탄생해요. 가장 마지막에 탄생하고요. 자, 그런데 제가 그 보충 자료에 그 기출 이렇게 표현된 건 다 작년 겁니다. 내년에는 교재 같은 거 좀 바꿀 때 그냥 교재에다 다 기출 표시를 할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야 좀 편하실 것 같은데 올해는 그냥 귀찮아서 작년에 나온 겁니다. 작년에 프로이트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 자아 이상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자, 요 영역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도 중요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부모에 의해, 이후에 교사나 그 밖에 권위 있는 인물에 의해,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원초와의 쾌락 원리에 따라 활동을 막 해. 세계와, 그럼에도 그걸 세계 속에서 실현하려고 들어. 그렇죠? 자, 그러면서 자아가 발달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그런 활동 과정에서 우리는 외부 세계의 규범을 내면화하기 시작을 해요. 자기가 살아가는 사회의 규범을 내면화하는데 최초에 어떤 방식으로 내면화하냐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내면화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한 5세, 우리 지금 이제 만으로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나이 한 살 다 어려지신 거 아시죠? 제가 얼마나 기분 좋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으로 갔는데 다 만 쓰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30세에 유학을 가니까 나이가 2살이나 어려진 거예요. 갑자기 신체적 활력도도 막 높아지는 것 같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어쨌든 이제는 5세 정도에 이때 대부분 형성되거든요. 결정적인 형성기예요. 이때가 한 5세, 6세 소위 그 남근기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나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경험할 때 이때 형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초자는 확장이 돼요. 심지어 위인전을 읽어도 초자의 폭이 확장이 됩니다. 그 위인전 보면 위인들의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내면화하고 합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요. 자, 요 관계면은 부모는요, 사회적 가치 규범의 화신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릴 때부터 요구했던 것들 있잖아요. 어른들 만나면 고개 숙이고 인사하라. 미국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부모님과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사회의 규범, 가치의 습득자들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 요구가 뭡니까? 결국은 그 사회의 가치 규범들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모와 그 이후에는 교사나 그 밖에 권위 있는 인물에 의해 부과돼.
도덕적 가치들, 억제적, 구속적, 금지적인 어떤 기준들, 소위 말해 도덕 규칙들, 요걸 내면화해서 형성됩니다. 초자아가. 그러면 그 프로이트가 초자아를 아버지의 목소리라고 부르거든요. 초자아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초자아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가 있는데 그걸 아버지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뭐겠습니까, 결국? 부모로 상징되는 사회적 가치들이나 규칙들의 총체 있잖아요. 그게 내면화된 게 초자아입니다. 초자아. 자, 무의식 속에서 작동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초자아의 명령도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자, 작동하는 인성의 도덕적 부분 혹은 도덕적 명령이 분출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분출되어 나오는 인성의 요소예요. 그래서 아까 그 자아가 집행자라고 한다라면 초자아는 기본적으로 심판자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 할 때 그게 그 사회의 도덕 규칙이나 가치에 어긋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막 깨름직한 생각이 들고 좋지 않은 기분이 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혐오감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왜 혐오감이 들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원인은 잘 모르겠거든요. 왠지 그런 일을 하면 막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비난 감정 같은 게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들지? 가끔씩 그런 생각이 해본 적 없으시네. 자, 몰라, 우리는 그 원인은. 그런데 그건 초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분명하게 파악이 안 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얘가 무의식 내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초자를 구성하는 그 하위 체계가 이 자아, 이상호, 양심인데 기본 성격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양심이고요. 자,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마 작년에 저 기능이 출제되었던 것 같은데. 자, 이제 초자가 구성되었다. 라는 이야기는 우리 인성 안에 얘하고 얘가 지금 요거를 이제 붙여놔야 되겠다. 보통 무의식 영역에서 초자 원초아들이 활동하니까 원래 원초아가 있고 자, 초자가 후천적으로 형성이 되고요. 자, 되고 여기 이제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두 관계에서 초자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원초아와의 관계에서 초자아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충동과 욕망 있죠. 이걸 완벽하게 제거하려 듭니다. 뭐 이렇게 조금 허용하고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원초아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본적인 욕망들이나 충족은 기본적으로 반사회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회의 도덕의 기준, 소위 문명화된 사회의 도덕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건 진짜 극악이에요. 극악. 근친상간의 욕구를 어떻게 허용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친상간의 욕구는 동성부모에 대한 살해 욕구가 같이 나와요. 이게 함께 나오는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동성부모에 대한 살해 욕구와 이성부모에 대한 성애의 욕구는 함께 나와요. 이거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문명화된 도덕에 이렇게 젖어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는 용납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법률, 그러니까 형법 체계에서도 이 동기로 행해진 행위는요, 가중처벌합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부모, 그러니까 친부모에 의한 성범죄 있죠? 가중처벌해요. 이거는 그리고 유교 같은 데는 거의 천륜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잡아다가 그냥 오시하죠. 팔다리를 다 찢어 죽여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흘러나오는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욕구와 욕망을 완벽하게 제거하려 들어요. 그러면 얘가 제거가 되냐? 제거 안 됩니다. 저기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 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희생자가 누군지 아세요? 얘 둘은 전혀 희생자가 아니에요. 얘가 희생자예요. 얘가 병을 알아, 얘가. 얘네들은 병을 안 알아요. 얘가 병을 알아요. 프로이트가 이야기 자아에 대해서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문학적인 표현이 뭐냐면 고통받는 어머니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자식과 아버지 사이에 끼어가지고 평생 고통받는 어머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괴로움을 당합니다. 얘들은 괴로움 안 당하지. 자, 보세요. 그러면은 얘하고 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아까 얘하고 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생겨나는
욕구나 충동이 있을 경우에 세계에 대한 명확한 자각과 합리적 고려를 통해 이게 충족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자아가 하는 일이라 그랬죠. 초자아는 자아한테 어떤 명령을 하냐면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원초아로부터 나오는 충동과 욕망을 합리적으로 그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 자체를 제지시켜요. 초자는 그런 거 아예 하지 마. 그러니까 얘하고는 아예 관계를 끊어. 관계를 끊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합리적 고려보다는 도덕적 고려를 강요해요. 이건 자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생각말 행위에 있어서 절대적인 완벽함. 이때 도덕적 완벽함입니다. 자, 절대적인 완벽함이란 도덕적 완벽함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도덕적 완벽함을 추구하도록 자아에게 강요하는 게 초자아예요. 얼마나 자아가 불쌍합니까, 여러분? 이쪽에서는 뭐가 나와요? 자아한테 뭘 요구해요?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욕구 충족을 자아한테 요구해요. 이쪽에서는요. 야, 듣지 마! 요구해요. 거기에 끼어가지고 자아는 힘들어요. 프로이트한테 자아는 힘이 없습니다. 크게 힘이 없어요. 프로이트한테 자아는 뭐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는 능력이 없어요. 여기 끼어가지고 아주 뭐 난리도 아닙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메조키스트고 프로이트가 여기가 사디스트예요. 이런 이것들이 다 버려놓고 인성 안에서 처벌은 자아가 받아요. 희한한 우리의 마음에. 그러니까 약간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의 구조가 저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초아와 초자아가 이름 버려놓고 처벌은 자아가 받습니다. 자아가 괴로워해요. 뭐 그런 거는 심리학의 이야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과정에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한 가지만 보고 좀 쉬도록 할게요. 자, 성숙하고 건강한 인성이라 그러면 어떤 거냐? 자, 이제 인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외부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성숙하고 건강한 인성이라 원초와 자아, 초자가 역동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인성이다라고 있는데, 자, 이때 역동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교재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성숙하고 건강한 인성. 자, 두 번째 거기 보시면 적이라고 돼 있죠. 원초아는 기본적 요구를 말하고 자아는 이러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을 찾을 때까지 충동적인 원초아를 제한하며 초자아는 자아의 문제 해결 책략이 도덕적으로 수용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새 인성의 요소가 역동적 균형을 이룰 때 성숙하고 건강한 인성이 형성된다. 그래서 프로이트 이후에 프로이트의 이론을 개성하신 분들 중에 자아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 역동적 균형은 기본적으로 자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초아나 초자아는 그냥 자기 할 일을 해요. 할 뿐이고, 그리고 외부 세계는 있고 하잖아요. 그것들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내는 건 결국은 자아예요. 자아가 만약에 그 균형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한 개인적으로는 병리 현상에 빠져요. 이상한 정신적인 병리 현상에 빠지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개인들로만 이렇게 뭐 구성되어 있으면 사회적으로도 좋지가 않겠죠. 자, 요게 프로이트의 우리 아까 보셨던 정신의 구조와 인성의 구조에 대한 프로이트의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우리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봅시다.